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이재봉입니다. 저희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한 가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3차 접종까지 착실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입이 삐뚤어져 버리는 병을 알아가지고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저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마스크 벗고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거듭 고맙습니다. 그 대신 이 앞에 계신 선생님께 침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전라북도 익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50여 년 전에 부산 물 좀 먹었습니다. 1968년 보수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또 제 본이 경주고요. 그래서 경상도에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좀 전에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종전선언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역할이라고 할까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일 두 가지를 꼽는다면 분단과 전쟁을 들고 싶습니다. 1945년 분단됐는데 지금까지 76년이죠. 76년이 되도록 통일은커녕 통일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죠. 더 비정상적인 게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1950년 일어났어요. 71년 전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어떠한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을까요? 딱 하나의 전쟁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왜 분단됐느냐고 물어보면은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분단됐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1945년 분단돼가지고 76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아요? 분단은 1945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고요.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5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1945년 분단됐는데 그것을 고치려다가 그러니까 통일하려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실패해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분단이 더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 전후를 바꾸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종전을 이야기하니까요. 종전, 전쟁을 끝내자는 것 아니에요. 53년 7월 맺어진 것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공부 안 해서 좀 이 개념부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한자 다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굳이 필요 없잖아요. 휴전, 전쟁을 쉰다는 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죠. 정전, 전쟁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질 않고 쉬거나 멈추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1953년부터 지금까지 68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임에서도 1시간 정도 공부하면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음 공부하거나 회의하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3분 공부하거나 일하고 68분 쉬거나 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성격 또는 명칭이 당사자들 간에 좀 더 다릅니다. 먼저 우리한테는 지금은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과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 안 썼습니다. 6.25 동란, 6.25 전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냉전 시대 우리가 잊지 말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룩하자 승공통일, 이거 이제 외치면서 우리한테 세뇌하기 위한 것이었죠. 6.25 전쟁이라는 것. 선생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셨다고 할지라도 세계 어떠한 전쟁이 몇 년 일어났다 정도만 공부하셨겠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다는 것까지 외우셨어요? 우리가 이 전쟁만큼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일기까지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근데 북괴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 딱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6.25 전쟁을 못 박아놓은 겁니다. 누가 침략했냐 먼저? 북괴군이 먼저 내려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선생님께서 부부싸움 잘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하시더라도 누가 옆에서 자녀들이 말릴 때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누가 먼저 때렸어요? 이거 중시하지 않잖아요. 왜 싸웠느냐 그러지. 누가 먼저 때렸어요?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를 강조하는 명칭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전쟁의 명칭 앞에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국 전쟁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코리안 워라는 말을 번역해서 한국 전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북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화 통일, 남침해서 하기 위해 전쟁 일으킨 것 아니에요. 통일은 통일이죠. 통일에는 적화 통일도 있고 녹화 통일도 있고 평화 통일도 있고 무력 통일도 있을 테니까요. 통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붙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고 민족 통일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또 개입을 했어요. 미국이 개입한 뒤에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말썽이 좀 됐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여기 조자는 조선, 북한을 가리킵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듯이 똑같은 사건, 한국 전쟁을 놓고도 4개 당사국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시각도 다르다는 뜻이죠. 먼저 이 전쟁이 왜 안 끝나고 있는가? 왜 68년 동안이나 휴전이나 정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로 다른 전쟁 공부해 보시죠. 우리는 한국 전쟁 못지않게 남북 간의 갈등이 컸던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싸웠거든요. 한반도에서 아니라 베트남에서. 그리고 60년대 후반 우리 남한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지요.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68년 1월 청와대 습격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틀 뒤에는 북한이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를 납포하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여기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그 무렵에 일어났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북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 전쟁을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베트남 전쟁은 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네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프랑스에 대항해 싸운 전쟁, 이걸 이제 항불 전쟁이라고 하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독립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공산화를 막겠다고 하면서 6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5년부터 7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전했고요. 이 전쟁 우리보다 한 15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적대국 우리하고 베트남 사이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미 수교가 시작됐습니다.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전쟁 마무리하고 90년대 수교를 시작했다는 거. 그럼 한국 전쟁은 어떤 건가? 50년부터 53년까지 50년대 초예요. 아직도 이걸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전쟁의 당사자가 크게 4개라고 했습니다. 아까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끝냈습니다. 1991년이 있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자. 그래서 둘 다 서로 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91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남한하고 중국하고 수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한 오랑캐들하고 92년에 이미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 2배 넘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교역하는 것, 우리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 것, 둘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중국하고 교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요. 2009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그렇게 적대적으로 싸웠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는데 그런 왼수하고 92년 친구가 됐잖아요. 그 전에 더 크게 싸웠게 중국하고 미국 국교 정상을 했어요. 두 나라가 천천히 원수가 됐잖아요. 50년대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가 70년대부터 둘이 수교를 시작합니다. 수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협상을 시작해요. 79년 1월부로 정식 수교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분야 국제관계학에서는 식상할 정도로 널리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되고 내일 친구가 모레는 다시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미국 보세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잡았습니까? 소련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요. 45년. 전쟁 끝나자마자 소련하고 적이 됩니다. 47년부터. 그래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을 미국이 껴안게 됩니다. 바로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45년 기준으로 볼 때. 50년대 중반부터 중국하고 소련이 2년 갈등을 시작합니다. 60년대 들어가면 국경 무력 충돌까지 벌이고요. 그 틈을 미국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듯 지금 이제 중국을 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게 적이 됐다 친구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줄기차게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바로 미국과 북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수교했잖아요. 남한과 중국, 중국과 미국, 남한과 북한. 그런데 북한과 미국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민주평통 의장이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UN 총회에 가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해마다 그랬습니다. 2019년부터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 3번이나 벌였으니까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2019년, 20년, 21년 해마다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어요.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하게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바깥에서나 종전선언을 외치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당위성이 크잖아요. 전쟁 끝나자고 하는 그 끔찍한 전쟁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어요? 지금도 야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도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 핵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할 때까지는 종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민주평통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장께서 이렇게 줄기차게 종전선언 주창하시는데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겠죠.
물론 대통령하고 뜻이 다를 수는 있지요. 북한 핵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이건 거짓이고 억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산에도 커다란 미군 부대가 있죠.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 동안 우리 남한 땅에 미국 핵무기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살고 있는 익산 근처 군산에도 미군 부대가 크게 있어요. 미군 부대마다 핵무기를 갖다 놨습니다. 58년부터 91년 그 사이에는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만 없었어요. 우리 남한에 우리 거는 아니지만 미국 핵무기가 있었고, 일본에도 오키나와에 핵무기 많이 있었고요. 주변 사강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 1945년부터, 소련은 1949년부터, 중국은 1964년부터 무수하게 핵무기 가져왔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6개 나라 가운데서 북한만 빼놓고 나머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체 핵무기든 미국 핵무기든.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1970년대부터 종전선언 평화협정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남한이 거부했습니다. 당분간 정전협정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분간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때문이라는 거 거짓말이죠. 북한만 핵무기였고 우리한테도 많은 핵무기가 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맺자고 할 때는 우리가 왜 반대했냐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핵무기 때문이 아니고 주한 미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70년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외쳤어요.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그래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곤란했죠. 주한미군 나가면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70년대까지는 모든 면에서 남한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60년대까지는 확실한 우위였고 70년대 가면 이제 비슷해지죠. 80년대 가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릴 거예요. 지금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 없을 때는 왜 우리가 반대했느냐? 주한 미군 때문인데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주한 미군을 건드린다는 게.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요, 1958년부터 91년까지는 소련을 견제하고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다 놨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망하니까, 해체되니까 핵무기가 나간 거예요. 북한의 호전성에 따라서 핵무기가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고 소련 때문에. 그 소련이 91년 무너져 버렸잖아요.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 개방하면서 무섭게 성장해왔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3, 40년 동안 70년대 말부터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GD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환율로 하느냐, 구매력으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장 환율로 하면 아직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이 2등입니다. 대략 미국이 한 21조, 중국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차이가 크죠. 하지만 이것을 구매력으로 계산하면 IMF에서는 그런 식으로 GDP를 산출하는데요. 중국이 이미
7년 전부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이 두 나라 간에 1등이든 된다 이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섭게 군사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온갖 분야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진보든 보수든 다 알고 있고요. 제1 목표는 뭐예요?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탐욕스럽다고요? 아니에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우정이나 애정이나 의리 이런 게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국가 간의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그랬어요.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가 이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는 아니겠죠.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 근데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1등 자리를 지켜서 세계 패권을 계속 차지하겠다는 거 당연한 국가 목표 아니겠어요? 탐욕스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국가 목표가 지금 세계 10등이에요. 경제력이. 이왕이면 조금 더 힘써가지고 9등, 8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고 우리 군사력 세계 6등입니다. 이왕이면 5등, 4등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럼 중국의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2등인데 빨리 1등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1등이 돼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거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완전히 역전될 때까지 싸우겠죠. 그거를 대략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내다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걸 밝혔어요.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목표를 2개 세웠거든요. 크게.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노동당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예요. 정부보다 당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생겨났습니다. 50명 정도가. 그 공산당이 계속 힘을 키워가지고 1949년 국민당 장개석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본토를 차지한 겁니다. 그게 49년이에요. 그래서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 올해지요. 올해까지 소위 중산층이 되는 나라.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5억 안팎. 국가 전체 GDP는 세계 1등, 2등이지만 1인당 GDP로 하면 1인당 $10,0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3, 4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이게 올해까지 목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1등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1등 해가지고 패권 지켰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2049년까지 또는 그것이 더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죠.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엎치락 뒤쳐가면서 순번이 바뀔 때까지 피 튀기는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평택이잖아요. 주한미군 기지가 왜 평택으로 옮겨갔겠어요? 만약에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데 있다면
강화도에서부터 의정부, 동두천, 저쪽 철원까지 휴전선을 따라서 쭉 병력을 더 집중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쪽에 병력을 빼가지고 전부 다 평택으로 옮겨가잖아요. 해군 중심으로, 공군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을 법적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려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유엔사가 흔들릴 수가 있고, 미군 감축해야 될 수 있고, 철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가장 큰 국가 이익이 뭐겠어요? 한쪽으로는 평화 통일이고 한쪽으로는 경제 번영입니다. 평화 통일은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 번영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기 위해서 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 이건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미국한테는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는 중국 때문에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92년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2003년부터 한중 교역 액수가 한일 교역 액수를 넘어섰습니다. 2004년에는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 규모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는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 규모 2배 또는 한일 한미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중국 아니면 우리 먹고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 GDP가 거의 다 무역에서 오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입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우리한테 전혀 갈등이나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두 나라 다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하나는 안보 차원에서, 하나는 경제 차원에서.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이런 물음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저한테 40분 주시던가요? 선생님 앞으로 나오신 게 저한테 독촉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독촉?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들로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 있잖아요. 너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애기들 우리 애기 때는 참 현명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둘 다 좋아요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짓궂었어요. 우리는 냉전 시대를 살아오면서 흑백 중에 하나를 택일하러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야, 인마 손톱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누가 더 좋아? 이렇게 애기를 올리고 말았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든지 아빠 앞에서는 아빠 좋다고 그러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 좋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왜 그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까? 외교 간사하게 하면 됩니다. 국이익이 목표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때때로 미국한테 비판도 하고 때때로는 칭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지지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반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무방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외교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줄기차게 우리한테 동맹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강화해야 된다면서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삼자고 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한테 보복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중국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도움될 것 없다. 그렇다고 미국 등지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 자주권을 확보하는 건데 정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안 된다면은 뭐예요? 미국과의 동맹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 끊어야죠. 아니면 미국한테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또 증진시켜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냥 계속 우리가 딸려가느냐. 그럼 영원히 분단국가로 살아야 되겠죠. 일시적인 보복을 우리가 감내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자주성을 찾아서 통일과 평화스러운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건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의지가 강하더라도 여론이 안 따라주면 안 되죠. 대통령이 3년 연속 종전선언을 강조하는데도 뒷받쳐주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여론이 조성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한테 목표는 평화, 통일, 경제 번영, 복지예요. 목표가 중요합니까? 수단이 중요합니까?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버린다는 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수단이 나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목표, 평화, 통일, 종전 이거를 유보해야 된다. 곤란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데요. 민주평화통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지구상에 200개 국가가 전부 다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종류가 많아요. 우리 한국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북쪽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거기는 국호에서부터 민주주의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요. 민주주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인민의 평등을 더 중시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해 왔고요.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사회복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 왔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하고 훼손해 왔습니다. 왜 그래요? 분단과 전쟁 때문이죠. 분단과 전쟁이 해소돼야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평화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평화학에서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가장 큰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갈등,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쟁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부터 끝내야지요.
그 다음에 통일. 얼마 전에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흡수 통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하면은 저 빌어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도와줘야 될 텐데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고 6, 70년 동안 헤어져 온 상태에서 갑자기 합치니까 얼마나 큰 사회 혼란이 생길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 2021년 12월 현재 뭡니까?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살짝 고쳐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1989년 만들어져 가지고 2021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가 화해협력입니다. 2단계가 남북 국가연합이에요. 3단계가 완전 통일. 뭐냐면 5, 60년 동안 헤어져 지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 나가면은 탈날 게 없어요.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가 왜 들어갑니까? 엄청난 사회 혼란이 왜 생깁니까?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조차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더구나 국힘당 죄가 커요. 자기네 조상들이잖아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라고 하면. 흔히 그들이 말하는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의 할아버지쯤 되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흡수통일 얘기 안 나오고 통일 경비 안 나오고 점진적으로 3, 40년 걸쳐서 무난하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들은 민주, 평화, 통일 이 개념 잘 아시고 건전한 여론이 확산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